더 빨리! 제발요. 겨울철 강물을 힘겹게 건너는 이 여성.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3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낡은 흰 구두 한 켤레가 들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맞이한 결혼식 날 남편이 선물해 준 것입니다. 하얀 가죽은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랬고 굽은 조금 닳았지만 저는 이 구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이 구두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영화처럼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걸까?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보입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고 신기합니다.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의 결혼, 2번의 탈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눈물. 그 시작은 북한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손에 쥔 구두를 내려다보며 저는 중얼거립니다. 그래, 그때로 돌아가 보자.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로. 1995년 가을, 북한 양강도의 작은 마을. 그때 저는 22살이었습니다. 남편 철수와 결혼한 지 2년째였죠. 우리가 살던 곳은 양강도와 함경북도 경계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도 좁아서 고개만 돌리면 옆집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기와가 아니라 함석이었고 비가 오면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1년에 한 번 배급되는 옷을 입었고 신발은 낡아서 바닥이 다해졌지만 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느라 굳은 살이 박혔죠. 하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정희야, 오늘 하루 어땠어? 저녁이면 철수는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옥수수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오늘 장마당에서 누구를 만났다. 옆집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 당신은? 오늘 산에 갔다 왔어? 응. 나무 좀 했어. 겨울 준비해야지. 철수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2년을 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사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 같았으니까요.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삶아 먹기도 했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루 2끼를 먹기 힘들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고 운이 좋으면 감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늘 고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당신 잘못이야? 우리 둘 다 건강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굶어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철수 앞에서는 강한 척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995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용 석탄도 없었고 나무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불을 겹겹이 덮고 서로를 껴안고 잤습니다. 철수야, 춥지? 아니,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우리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고 손발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괜찮아?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응, 좀 목이 간질간질해. 괜찮아.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뜨거워? 제가 그의 이마에 손을 대자 철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기 시작했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료가 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명목상일 뿐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돈을 줘야 하고 약을 받으려면 또 돈을 줘야 합니다. 주사 한 대에도 돈이 필요했죠. 그것도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요. 저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을 팔았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누군가에게 팔았죠. 그 다음엔 냄비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엔 철수의 외투도 팔았습니다. 정희야, 이거 팔면 안 돼. 겨울에 어떡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이 낫는 게 먼저야. 저는 모은 돈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철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렴입니다. 심각해요. 약이 필요한데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100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약값, 주사값 100달러. 당시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들 자기들도 힘들다며 거절했습니다. 정희야, 돈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도 애들 먹여 살리기 바빠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다시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제 옷을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입었던 옷, 제일 좋은 치마 저고리. 하지만 그것도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한 약은 가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들여온 약이라며 팔았는데 그걸 먹여도 철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철수야, 제발 버텨줘. 응? 저는 매일 밤 그의 옆에서 울었습니다. 철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응력이 있어. 내가 옆에 있어. 철수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못 지켜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이건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정희야,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안 죽어. 나랑 오래오래 살 거야.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너라도 살아야 해. 뭐? 여기 이렇게 있으면 너도 죽어. 제발 살 길을 찾아, 너만이라도.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살아. 철수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약속해, 너는 꼭 살아남는다고. 철수야, 약속해줘, 제발.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일어나. 제발. 하지만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96년 1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철수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몇 명의 이웃들에게 알렸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으로 몸을 감싸고 산에 묻었습니다. 몇 명의 이웃들이 와서 도와주었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로 바빴으니까요. 정희야, 힘내.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 철수의 흔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던 자리, 그가 쓰던 물건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못 살렸어. 미안해.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한 톨, 옥수수가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팔 물건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당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악이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도 통제가 심해져서 장사하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쪽에는 밥이 있을까요? 저쪽에는 살 길이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돌아보니 순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순옥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올라 있었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희야, 나 너 소식 듣고 찾아왔어. 철수가 그렇게 됐다며? 응. 많이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이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나 중국 갔다 왔어. 뭐? 정말? 응, 몇 달 전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왔어. 위험하지 않았어? 위험하지, 당연히. 잡히면 끝이야. 그래도 정희야, 거기 가면 먹고 살 수는 있어. 일자리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순옥이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여기 이렇게 있으면 굶어 죽어. 진짜야. 혼자 사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장사도 못하고 배급도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지만 중국만 건너가면 일할 곳이 있어. 식당이든 공장이든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어. 너도 생각해봐. 순옥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해. 저는 매일 밤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압록강 너머의 불빛들, 중국이었습니다. 저쪽에 가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민은 길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수가 묻힌 산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돌무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돌을 주워다 쌓은 것이었죠.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철수야, 나간다. 살 길을 찾으러 갈 거야. 당신이 말했잖아. 나라도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간다. 미안해. 당신 여기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겠어.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저승에서라도 날 지켜봐줘. 응?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 그리고 철수가 저를 위해 손수 짠 낡은 천 조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옥이를 만나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정희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응, 고마워, 순옥아.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야 이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지.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남편을 마음속에 묻고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2장 탈북, 그리고 악몽의 시작. 탈북을 결심한 뒤 저는 순옥이를 통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만난 장소는 강가 근처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이었죠. 브로커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순옥이한테 얘기 들었어. 중국 가고 싶다며? 네, 그런데 정말 안전한가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안전? 100% 안전한 건 없지. 하지만 내가 벌써 몇십 명을 보냈는데 다들 잘 있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중국 가면 정말 일할 곳이 있나요? 당연하지. 식당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일할 곳 많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 여기보다 100배 낫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요? 돈? 지금 당장은 없어도 돼. 중국 가서 일하면서 갚으면 돼. 부담 갖지 마. 정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너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 다들 똑같이 걱정하다가 가서는 잘 살더라고. 남자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언제 가면 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갈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같이 갈 거야. 준비물은 없어. 그냥 몸만 가볍게 하고 오면 돼. 며칠 후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1996년 2월 중순 한겨울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나이는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했고 모두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 모였네. 그럼 출발하자. 브로커는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이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검게 보였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차가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용히 해. 소리 내면 다 죽어. 브로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얼음이 곳곳에 떠 있었고 물은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이걸 건너가요? 옆에 있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빨리 안 가? 순찰병 오기 전에.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추위가 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브로커가 낮게 소리쳤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옷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은 금세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병이다. 엎드려. 우리는 황급히 몸을 낮췄습니다. 강물 속에 몸을 담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 이상한 거 없나? 모르겠는데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잘 살펴. 요즘 넘어가는 놈들 많다고 하던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물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라.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몇 분이었겠지만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가자. 알겠습니다. 다행히 순찰병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헤엄을 쳐야 했죠. 저는 수영을 잘 못했지만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어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빨리 차로 가자. 브로커가 우리를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밴이었습니다. 빨리 타.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히터가 켜져 있었지만 젖은 옷 때문에 여전히 추웠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는 덜덜 떨고 있었고 다른 여자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불빛이 보였지만 대부분은 깜깜한 시골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몇 시간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차는 마침내 어느 마을에 멈췄습니다. 다 내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들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공간에 담요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곧 사람들이 올 거야. 사람들이요? 일자리 주는 사람들이지. 너희 데려갈 사람들.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저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명의 중국 남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은 40대에서 50대로 보였습니다. 거친 옷차림에 그을린 얼굴, 농촌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물건 보듯이 훑어보았습니다. 이 여자 나이가 어떻게 돼? 한 남자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25입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해? 네, 일도 잘합니다. 남자는 제 팔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마치 소나 돼지를 보듯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팔리고 있다는 것을요. 안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저는 일하러 온 거예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며 값을 흥정했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야? 8,000위안입니다. 비싸네. 7,000에 주면 안 돼? 아이고, 힘들게 데려온 건데 7,500. 이것도 싸게 드리는 거예요. 좋아, 7,500. 그렇게 저는 팔렸습니다. 7,500위안에. 당시 하나로 약 10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고 있었고 저를 산 남자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싫어요. 놔주세요.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힘이 셌고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 싫어요.
남자는 강제로 저를 트럭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들판이 보였습니다. 가끔 마을이 보였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마침내 어느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내려.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며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외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길, 그리고 닭과 돼지 우는 소리. 남자는 저를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흙벽에 기와지붕을 얹은 낡은 집이었습니다. 뜰에는 닭장이 있었고 돼지우리가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작은 키에 구부정한 허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며느리야? 여자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북한 여자라며? 네.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이요. 약해 보이네.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괜찮을 겁니다. 여자는 다가와 제 턱을 잡았습니다. 잘 들어.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알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뭐? 아니라고?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도망가면 공안에 넘긴다. 공안에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죽는 거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잘 들으면 먹여주고 재워줄게. 하지만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여자는 제 손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 그러니까 리창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쉬어. 리창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방 한켠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어 철수의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두 번째 결혼을 강제로 하게 된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을 떠나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당신 제가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3장 시집살이, 노동, 그리고 사라진 이름. 중국 농촌에서의 첫날 아침은 악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시어머니가 방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빨리 안 나와?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게을러 빠졌네. 우리 집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내 빨리 세수하고 부엌으로 와. 밥 지어야지.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길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2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봐, 여기 아궁이야. 불 지필 줄 알아? 네, 알아요. 그럼 빨리 해. 밥 지어야 하고 물도 끓여야 하고. 저는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얼굴로 올라와 눈이 따가웠습니다. 쌀은 여기 있어. 밥 짓고 국도 끓이고. 알았지? 네.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국도 끓였습니다. 배추와 고기를 넣은 국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상 차려. 밥과 국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리창과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너도 먹어. 리창이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몇 년을 먹지 못했던 하얀 쌀밥.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내내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설거지해. 그리고 밭으로 나와. 네. 설거지를 마치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밭은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여기 잡초 다 뽑아. 점심때까지. 네. 저는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호미를 들고 하나하나 뽑아냈습니다. 1시간, 2시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느리면 언제 다 해? 죄송합니다. 저는 속도를 냈습니다. 손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밥 먹어. 점심을 먹고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해. 또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손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곧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 허리, 다리, 어깨.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삶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점심을 만들고 다시 밭에 나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몸무게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그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북한 여자는 믿을 수 없어. 언제 도망갈지 몰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쉬면, 제가 밭에서 일하다 멈추면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게으른 것, 돈 주고 샀는데 일도 제대로 못해?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밭에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해야지.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피곤? 이것도 피곤하다고? 게으른 것. 그녀는 제 등을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1대, 2대, 3대. 아파요. 아프면 일을 제대로 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간단한 단어는 알았지만 문장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리창은 조선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자주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뭔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 알아듣고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이 멍청한 것. 그녀는 제가 가져온 물건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말도 안 통하는 것이 쓸모없어.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철수의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살아야 한다는 게 이런 삶이었을까?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로봇처럼 움직이고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어느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신분증도 없는 저는 그저 길 한가운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잡히면 어떡하지? 공안에 넘겨지면? 무서웠습니다. 저는 결국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리창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것, 도망갔다 왔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도망가 봐. 공안에 넘겨서 북한으로 보내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도망갈 생각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리창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창은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말을 따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평생 결혼을 못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별로라서 아무도 시집을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북한 여자를 사온 겁니다. 7,500위안에. 처음 몇 달간 리창은 저를 그저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냥 일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리창이 왔습니다. 뭐해? 빨래요. 그는 잠시 서 있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나왔는데 손에 대야를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였습니다. 이것 써. 뭐예요? 물, 뜨거운 물. 손 아프잖아.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물을 데워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리창이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몰래 제 방에 왔습니다. 이거, 봉지 안에는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빵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너 맨날 일만 하니까.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빵이었지만 그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빵을 조금씩 뜯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 건가? 그의 행동에서 조금씩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밭에서 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아야, 리창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는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보더니 손수건을 꺼내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조심해야지. 죄송해요. 괜찮아. 천천히 해. 그날 이후 리창은 조금씩 제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것들이었죠. 무거운 것을 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밭에서 일할 때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리창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그늘 아래서 살아온 사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저를 사온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외로운 삶이겠지. 어느 날 저녁 리창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을 잔치에 갔거든요. 리창은 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네. 너를 이렇게 데려온 거 미안해.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사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방법이 없었어. 어머니가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해서. 너 힘들지? 네. 미안해.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리창의 목소리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철수를 생각했습니다. 철수야,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맞는 걸까? 당신이 말한 대로 살고는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사는 걸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밭에서 일했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김을 메고 수확했습니다. 몸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굳은 살도 두꺼워졌고 허리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도, 북한에서의 삶도, 철수와의 추억도, 모든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 또는 북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리창도 제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옥수수를 거두고 창고에 쌓았습니다. 1년 동안 먹을 식량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보던 별. 철수야, 나 여기 있어.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이게 사는 걸까?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갈라진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이게 정말 제 손인가 싶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또 어디로 간 걸까? 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제 존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기계, 리창 집의 며느리, 북한에서 온 불법 체류자.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 수 없어. 나는 정이야. 철수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나 자신이었던 사람이야.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해. 그 결심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장 선교사와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탈출. 중국 농촌에서의 삶이 3년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리창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집의 일상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밭에 나가고 가축을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감시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실제로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리창은 저를 아내처럼 대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친절해졌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과일을 사다 주기도 했고 제가 아프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리창을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제 이름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야채와 고추를 사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빨리 다녀와. 한눈 팔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큰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닭과 돼지 우는 소리. 3년 동안 익숙해진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야채 가게로 갔습니다. 배추와 물을 골랐습니다. 고추도 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수수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 3년 만에 듣는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공안에게 들키면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어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억양은 명백히 조선말 억양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는 재빨리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서둘러 야채를 샀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누가 보진 않았을까? 공안이 따라오진 않을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야채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쪽지를 꺼냈습니다. 쪽지에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만약 또 속는 거라면? 만약 공안의 함정이라면?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쪽지를 꺼내보고 다시 숨기고 또 꺼내보고 어떻게 하지? 이대로 살아야 하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도망쳐야 하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다음번 시장에 갔을 때 저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낡은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지난번에 쪽지를 드린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지금 어디세요? 안전한 곳에서 전화하시는 거죠? 네, 시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혼자 계신가요? 네. 제가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30분 후에 거기서 만나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선교사는 조용히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공장 뒤편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장 뒤편은 한적했습니다.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이리 와요. 조금 더 안쪽으로.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울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 브로커에게 속아 팔려왔다는 것, 3년 동안 리창의 집에서 살았다는 것. 선교사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어떻게요? 쉽진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공안에게 들키면 안 되고 브로커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제3국 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같은 나라들을 거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국에 가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10명 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음을 멈추고 선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데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들키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달, 늦으면 석 달 정도요.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루트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돈은 얼마나 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당신은 그냥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만나요. 제가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선교사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중국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만약을 위한 거예요. 급하게 도망쳐야 할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택시를 타거나 하세요.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몰래 만났죠. 선교사는 조금씩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루트를 확인하고 중간에 도와줄 사람들을 섭외하고 가짜 서류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태국 쪽 연결이 확인됐어요. 다음 달이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밭에서 일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일주일만 더, 하루만 더.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을 뒤졌습니다. 무엇을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 보따리를 열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야? 철수의 천 조각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죠. 이건 시어머니는 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북한 것이 감히 여기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 도망칠 생각이지?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리창, 리창, 리창이 왔습니다. 이 여자 계속 감시해. 절대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시장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선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들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이번 주 안에 떠나야 합니다. 이번 주요? 네, 너무 위험해요. 금요일 새벽 4시에 출발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악몽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 리창의 의심 어린 눈빛.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 리창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철수의 1000조각, 그리고 선교사가 준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개가 짖을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는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먹이를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조용히 해줘. 대문을 열었습니다. 빼그덕 소리가 났지만 조심스럽게 열어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았던 곳, 그리고 리창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물을 데워주던 그 사람, 시장에서 빵을 사다 주던 그 사람. 미안해요, 리창 씨. 저는 이렇게 떠나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제 이름을 찾으러 가야 해요.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마을 입구였습니다. 선교사가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선교사의 집, 아는 사람의 집,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공안이 수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리창 집 며느리가 도망갔대. 북한 여자? 응, 찾고 있대. 하지만 선교사는 저를 잘 숨겨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를 또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살고 싶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심사를 받았습니다. 긴 심사였지만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를 탈 날이 왔습니다. 방콕 공항. 선교사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잘 가세요.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저는 선교사와 포옹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나로 살기 위한 세 번째 길을 가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장 한국, 그리고 내가 선택한 세 번째 결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국. 정말 한국이었습니다. 10년 전 북한을 떠날 때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려도 되는 걸까? 이게 꿈은 아니겠지?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은 너무 컸습니다. 천장이 높고 사람들이 많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탈북민이신가요? 관계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부 직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희입니다. 10년 만에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제 이름.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제 이름. 정희 씨, 이제 난민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며칠 걸릴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심사는 길었습니다. 여러 번의 면접이 있었고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 어디 출신이세요? 양강도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나요? 1996년 2월입니다. 중국에는 얼마나 계셨나요? 3년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 탈북한 것, 중국에서 팔린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온 과정. 담당자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희 씨, 탈북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요? 네, 이제 한국 국민이 되신 겁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 국민.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하나원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기숙사처럼 생긴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제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무엇보다 문에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 저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구나.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그리고 우유와 빵도 있었습니다. 저는 상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밥을 먹어도 되는구나. 옆에 앉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너무 좋아서요. 그 여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첫날에 울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있었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은 많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해요. 뜨락은 마당, 쌀밥은 그냥 밥이라고 하면 돼요.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이메일.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게 마우스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키보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사회교육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은행이 있어요. 여기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려면 건강보험증이 필요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돼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취업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력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면접 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원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수진이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였는데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게. 꿈만 같아. 저는 매일 밤 꿈인가 싶어서 꼬집어 봐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 중국에서 고생한 사람, 긴 여정을 거쳐온 사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나원 뒤편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야, 나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말했던 대로 살아남았어. 이제는 정말 자유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나를 살게 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당신을 두고 와서. 3개월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 날 저는 정착 지원금과 함께 거주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정희 씨, 여기 주소예요. 원룸 하나 계약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착 지원금이에요. 잘 쓰시고 빨리 일자리 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는 날 수진이와 포옹했습니다. 언니, 자주 연락해요. 그래, 너도 잘 지내.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응, 꼭. 새로운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가진 제 공간. 짐을 풀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옷 몇 벌, 생필품들, 그리고 보따리 안에서 철수의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한 천, 낡고 해졌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저는 천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할 시간이야.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북한에서 오셨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경력이 없으시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면접 보러 오세요. 면접을 봤습니다. 공장장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일해본 적 있으세요? 중국에서 농사일 했습니다. 손 쓰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수습 기간 거쳐서 괜찮으면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부품들을 핀셋으로 집어 기판에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부품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면 다 그래요. 괜찮아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놀림이 빨라졌고 실수도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장장님이 불렀습니다. 정희 씨, 잘하시네요. 정식으로 일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전 세계였습니다. 이게 내가 번 돈이구나.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제 첫 월급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혼자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일하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버스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았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24시간 문을 열고 있었고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 자유. 6개월쯤 지났을 때 공장에 새로운 관리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온 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생산 관리 일을 했습니다. 자재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먹었지만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씨는 여기 오래 일하셨나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세요? 근처에? 네, 걸어서 15분 정도요. 저도 근처에 살아요. 혹시 퇴근할 때 같이 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가끔 같이 퇴근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아,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많이. 네, 좀 힘들었죠. 괜찮으시면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관심만 있었습니다. 좋아요. 언젠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 민수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영화관이었습니다. 큰 스크린, 웅장한 소리, 편한 의자.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민수는 웃었습니다. 다음엔 다른 영화 보러 가요. 네, 좋아요. 카페에 가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시골에 사시는데 가끔 찾아뵈러 가죠. 형제는 없어요. 외동아들이에요. 그렇구나. 정희 씨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다 북한에 두고 왔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날 저는 민수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철수 이야기.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탈북 이야기. 얼음장 같은 강물, 순찰병의 손전 등 공포와 절망. 중국에서의 3년. 리창의 집, 시어머니의 학대, 끝없는 노동.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 여기까지 온 이야기. 민수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아니에요. 민수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안전해요. 민수 씨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과거가 복잡하잖아요. 결혼도 2번 했고.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 씨,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 저는 민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민수가 청혼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응?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정희 씨를 사랑합니다. 같이 살고 싶어요. 결혼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과거를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더 좋아요. 그 모든 걸 견딘 당신이 대단하고 멋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 과거를 알고도? 당연하죠.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우리 미래를 만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민수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시골집이었습니다. 조금 긴장했지만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잘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 공장 동료들, 민수의 가족.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민수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당신한테 주려고 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하얀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쁘죠?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저는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내일 이거 신고 결혼식 하면 돼요. 네, 정말 예뻐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수가 준 하얀 구두를 신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겠습니다. 행복할 때 함께 웃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민수 씨,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3번 결혼합니다. 사람들이 약간 웅성거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은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삶입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저는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이 넘어졌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과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정희. 나도 사랑해요, 민수.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행복하세요. 정말로. 응, 너도. 공장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민수와 함께 구한 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방, 부엌, 화장실. 작지만 따뜻한 우리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 자동차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손에는 오늘 신었던 하얀 구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해서. 많이 힘들었지? 응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철수를 생각했습니다. 철수야, 나 행복해. 드디어 행복해. 당신이 말했던 대로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 고마워. 그때 나를 살게 해줘서. 덕분에 지금의 나 있어. 에필로그. 지금 저는 그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에는 그때 민수가 선물해준 흰 구두가 들려 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합니다. 가끔 꺼내보며 그날을 추억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국의 하늘은 맑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않는 세상.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사용합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가끔 북한에서의 삶이 떠오릅니다. 철수와의 추억, 굶주림, 추위. 그리고 중국에서의 3년 리창의 집, 끝없는 노동.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것들이니까요. 나는 3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사랑이었습니다. 철수는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생존이었습니다. 리창의 집에서의 3년은 지옥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인간의 복잡함을 배웠습니다. 악인도 선인도 아닌 그저 외로운 인간들의 모습을. 세 번째 결혼은 나의 재탄생이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은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강요도 생존도 아닌 순수한 선택이었습니다. 구두를 내려놓고 거울을 봅니다. 40대 중반이 된 제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몇 개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정이다.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정의. 3번 결혼했고 2번 탈출했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결국 일어선 정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민수가 저를 안아줍니다. 뭐 했어? 그냥 생각 좀 했어. 무슨 생각? 행복하다는 생각. 민수는 웃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내일 뭐 할 거야? 일하고 저녁에 수진이 만나기로 했어. 그래, 좋겠다. 이런 대화, 이런 일상, 이런 평범함. 이것이 제가 찾던 삶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민수는 벌써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나는 3번 결혼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단 한 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첫 번째 남편 철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을 가르쳐줘서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서. 두 번째 남편 리창에게도 고마움이 있습니다. 비록 강제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3번째 남편 민수에게는 사랑을 전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당신에게. 저는 이제 정의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저 나로 사는 정의입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우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도착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처럼 당신도 당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나답게. 이것이 나 정의의 이야기입니다.